더욱 씁쓸했어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경제학자들은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감정과 경제 논리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분석했어요. 빌려주는 사람은 가족애로 접근하지만 빌리는 사람은 점점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진단을 내렸어요. 한번 도움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도움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은행에서 근무하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도 충격적이었어요. 퇴직금 대출을 받으러 오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가족들에게 퇴직금을 다 빌려줘서 생활비가 부족해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후배한테 들은 얘기는 더 심각했어요. 요즘 가족 간 금전 분쟁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은퇴 세대와 자녀, 형제자매 간의 분쟁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가족이니까 차용증도 안 쓰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후배의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믿고 빌려줬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였어요. 8. 관계와 돈,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과 관계 사이에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해야 해요. 만약 그 각오가 없다면 애초에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원칙을 몰랐어요. 당연히 갚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둘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물론 정말 응급한 상황이라면 도와야겠지만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거든요. 셋째, 도움을 줄 때는 명확한 조건을 설정해야 해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 건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차용증 같은 걸 써두는 게 좋아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 없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더라고요. 넷째, 자신의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어요. 퇴직금이나 노후 준비금은 오직 본인을 위해서만 써야 해요. 자녀든 형제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다섯째,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해요. 가족이 부탁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거절하는 것도 때로는 서로를 위하는 일일 수 있거든요. 여섯째, 정기적인 도움과 일회성 도움을 구분해야 해요. 생활비를 계속 보태달라는 건 정기적인 도움이고 이런 건 거절해야 해요. 대신 정말 응급한 상황에서의 일회성 도움은 고려할 수 있겠죠. 이런 원칙들을 진작 알았더라면 제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형제의 정이 금액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돈을 많이 줄수록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안 줄수록 냉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게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9. 뒤늦은 후회와 새로운 다짐. 7천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 거의 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형제들에게서 연락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어머니 생신이나 기일 때 만나는 게 전부였죠. 어머니 생신 때 만난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돈 얘기를 꺼냈어요. 형, 동생아. 그동안 빌려드린 돈 때문에 제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어.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큰형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아직 여유가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형님, 저도 아직 어려워서 내년쯤에는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갚을 생각이 없구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포기해야겠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맙시다. 아내도 동감했어요.
진작 그랬어야죠. 2년 동안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어요. 그날 밤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그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무조건적인 희생이 가족이라고 생각했을까? 7천만 원이면 제 노후에 정말 소중한 돈이었어요. 정기예금에 넣어뒀어도 매달 이자만 200만 원 가까이 나왔을 텐데 그 돈만 있어도 생활이 훨씬 여유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라도 제 삶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첫 번째 다짐은 더 이상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급하다고,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절대 안 주기로 했어요. 두 번째 다짐은 남은 퇴직금으로라도 제대로 된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8천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이걸 잘 관리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다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10. 단절된 관계, 그래도 여전한 사랑. 형제들과의 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었어요. 연락도 거의 없고 만나도 어색하기만 해요. 예전 같은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형과 동생을 사랑해요. 어린 시절의 추억,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을 잊을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낼 뿐이에요. 가끔 큰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부를 묻기도 해요. 동생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깊이 관여하지는 않아요. 제 지갑은 이제 단단히 닫았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아무리 절실하게 부탁해도 돈은 빌려주지 않기로 했어요.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몇 달 전에 동생이 또 연락해 왔어요. 아이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면서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아, 미안하지만 이제는 도와줄 수 없어. 형님, 정말 급해서 그래요. 등록금이 밀리면 아이가 학교를 못 다녀요. 그럼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나도 이제 여유가 없어. 형님, 그래도 형제인데. 형제니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이미 충분히 도왔다고 생각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이제는 제 노후를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10일. 노후의 현실과 마주하기. 퇴직 후 5년이 지나면서 노후의 현실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정말 빠듯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니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만약 형제들에게 빌려준 7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매달 정기예금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이면 생활비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내와 함께 정말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어요. 병원비라도 많이 나오면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해져요. 그럴 때마다 형제들 생각이 나요. 제가 빌려준 돈으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여유롭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체념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후회해봐야 돌아오지 않잖아요. 대신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자고 생각해요. 남은 퇴직금으로 작은 투자도 해봤어요. 안전한 펀드에 가입하고 정기예금도 여러 곳에 분산해서 넣어뒀어요. 매달 나오는 이자와 국민연금을 합치면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려고 노력해요. 아프면 병원비가 많이 나가니까 예방이 최고거든요. 매일 산책하고 금연 금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12.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며 제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박씨 67세는 더 심한 경우였어요. 퇴직금 2억 원을 자녀들에게 다 빌려줬는데 아무도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자녀들은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 나중에 유산 상속은 포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 겨우 살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연락해도 받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준 부모가 결국 혼자가 되는 현실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씨 63세였는데 형제들한테 1억 원을 빌려줬다가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후회해요? 후회하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대신 다른 사람들은 저 같은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13. 시청자들께 드리는 교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퇴직금은 자식의 돈이 아니고 형제의 돈도 아닙니다. 오롯이 본인의 노후를 위해 써야 할 돈이에요. 35년, 40년 성실히 일해서 받은 소중한 돈인데 한순간에 정에 휘둘려서 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둘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물론 정말 응급한 상황에서는 도와야겠지만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까지 해결해 줄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거든요. 셋째,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한계를 정하세요. 이 정도까지만 도와주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해요.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세요. 넷째,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세요. 만약 그런 각오가 없다면 애초에 빌려주지 마세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대부분 관계만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아요. 다섯째, 차용증 같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가족인데 그런 게 웬 말이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있어야 해요. 여섯째,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기르세요. 거절하는 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거절하는 게 서로를 위하는 일일 수 있어요. 일곱째, 정기적인 지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생활비를 계속 보태달라거나 매달 용돈을 달라는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세요. 이런 건 도움이 아니라 의존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여덟째, 노후 자금과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 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요. 나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그만큼 비참한 게 없거든요. 14. 마무리하며 마이너스 진정한 가족애란.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가족에는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선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가족애가 아닐까요? 저는 여전히 형과 동생을 사랑해요. 어린 시절 함께한 추억들, 서로를 아끼던 마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선을 그었을 뿐이에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처음에는 서운해했겠지만 지금처럼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돈 때문에 무너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서로 이해하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삶을 지키는 것이에요. 제 노후를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당당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는 더욱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형제끼리도 가족끼리도 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 노후의 최소한의 안전망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